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코디펜던트 관련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코디펜던트 두 명이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것이죠. 저의 개인적인 경험 그리고 또 1대1 코칭을 통해서 신청하셨던 다른 많은 우리 구독자분들의 사연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코디펜던트 두 명이 과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둘이 관계를 유지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내용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코디펜던트로서 가지게 되었던 그런 패턴들, 그런 고민을 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유료 영상에서 왜 코디펜던트와 나르시시스트는 서로 이끌리는가, 타인 중심적인 코디펜던트와 자기 중심적인 나르시시스트, 이 학대자들이 어떻게 만나는지 이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RCC 이론을 이제 이미지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코디펜던트 분들은 이제 굉장히 타인 중심적인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4 정도 되는 수준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만나왔었던 학대자들도 어느 정도 자기 중심적인 게 아니라 아주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자기가 받은 것을 남에게 되돌려주지 못하는, 보답을 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플러스 4, 플러스 5 정도 되는 나르시시스트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RCC 이론의 기본은 뭐냐면, 이렇게 마이너스 1인 사람은 플러스 1인 사람과 만나고 마이너스 5인 사람은 플러스 5인 사람과 만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타인 중심적이고 어느 정도 자기 중심적인, 그러니까 이 1에서 2 정도 사이에 있는 거는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냥 자기 성향 차이예요. 조금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게 더 좋은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뭐 직업도 사회복지사나 뭐 교사나 봉사활동 단체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양육하고 또 내조를 해주는 이런 성향의 사람이 있고, 또 진취적이고 자기 사업을 해야 되고 이런 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성향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너무 병적으로 타인 중심적이거나 너무 병적으로 나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플러스 4, 플러스 5 요 정도 되는 사람들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론적으로 그래서 이 자석이 S극과 N극이 서로 끌리듯이 이 마이너스 5와 플러스 5는 서로 끌리고 마이너스 4는 플러스 4끼리 서로 끌린다는 이론입니다. 자, 근데 왜 그러면 이들이 서로 이끌리는가요? 왜 이끌릴까? 뭐냐면,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해병대 나온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통해요. 난생 처음 만나도. 내가 애를 낳고 또 출산의 경험을 하면 또 그 경험을 한 사람들끼리 통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랑 친하고 아무리 나랑 좋았던 친구라도 아이를 낳아보지 않고 애를 키워보지 않으면 내가 경험했던 거를 같이 공유가 사실은 원활하지가 않아요. 근데 난생 처음 보는 사람도 그 얘기를 딱 하면은 맞아 하고 딱 통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코디펜던트 내면에 있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 병적인 외로움, 우리가 경험했던 트라우마, 갈등, 그다음에 상처, 그리고 막 낮은 자존감, 자기 혐오, 공허함, 그리고 막 자기 확신이 없고 자존감이 낮고,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코디펜던트와 나르시시스트는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서로 자석이 이끌리듯이 만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디펜던트들은 그냥 건강하고 행복하고 밝게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많이 하시는 얘기가 왠지 철이 없는 것 같다. 세상을 모르는 것 같다. 네가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봤냐? 왠지 저 사람은 내가 얘기를 해도 내 이야기를 별로 공감해주지 못할 것 같아. 이해해주지 못할 것 같아. 저 사람하고 나랑 어딘가 겉돌아. 물과 기름같이 겉돈다는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디펜던트는 나르시시스트와 자꾸 엮이는 거죠. 왜냐면 이 둘은 그 깊숙한 병적인 외로움과 그런 부정적인 감정과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로부터 받았던 그 상처를 공유하기 때문에 서로 통한다고 느낍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그럼 궁금한 게 그건 거죠. 그럼 코디펜던트들끼리는 어떨까라는 거죠. 자, 근데 코디펜던트들끼리도 그러니까 통해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척하면 척인 것 같고 막 대화가 통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 뭐 아니라고 하고 대충 내 얘기 듣다가 그냥 지쳐하고 다 떠나고 그냥 막 안 들으려고 하고 막 그러는데, 이 사람은 나를 잘 받아주고 나의 얘기를 잘 통하고 나를 도와줄 것만 같고 왠지 우리끼리는 어딘가 통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 자, 그것을 같이 공유를 하게 됩니다. 코디펜던트끼리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해서 오랫동안 관계를 맺는 것은 조금 흔치는 않으나, 우리가 친구 관계나 가족 관계, 그리고 뭐 형제 관계, 이런 관계에서 코디펜던트들끼리 서로 뭉치고 친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코디펜던트들끼리 연인 관계가 되거나 혹은 뭐 아주 친한 절친이 되거나 했다. 자, 그러면 어떤 모습이 되냐면, 자, 누군가 한 사람은 억누르고 누군가 한 사람은 억눌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디펜던트와 학대자, 그러니까 학대자가 코디펜던트를 정서적으로 우위에 점하고 코디펜던트가 학대자를 정서적으로 돌봐주고 종속되는 모습이었다면, 코디펜던트끼리 만나면 한 사람이 통제하고 한 사람이 통제당하는 모습.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누군가가 한 사람이 주도권을 쥐고 누군가 한 사람이 종속되는 그 관계. 그러니까 이 우위가 있는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코디펜던트끼리 만난다고 해서 이 둘의 관계가 동등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코디펜던트들은 평생 정서적인 위계 질서가 있는 관계,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누군가가 정서적으로 통제하고 조종하고 장악하는 관계에 평생 익숙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경험했고 알고 있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익숙한 패턴을 반복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통제하는 통제자가 돼서 상대방을 억누르거나 혹은 내가 억눌림을 당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의 위치로 내가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관계란 이거밖에 없기 때문이죠. 억누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내가 너를 안전하게 해줄게, 내가 너를 통제해서 내가 너를 안전하게 해줄게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뭐 통제하는 방법으로는 굉장히 분노하고 막말을 하고 그 다음에 감정 표출을 과도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사실은 통제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억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평생 동안 맺어왔었던 관계의 그 위치에 다시 놓여 있는 것이죠. 앞에 있는 상황과 동시에 갈 수도 있는데요. 무엇냐면요, 이 코디펜던트들이 어떤 문제자를 돌보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서적인 위아래 관계, 그 서열 관계를 문제자와 가지면서 같은 코디펜던트끼리는 유대를 하는, 그러니까 연합을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엄마를 돌보기 위해서 아빠와 딸이 유대를 한다든지, 부부가 함께 다른 학대자,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의 코디가 다른 한 사람의 문제자를 돌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말 이 두 사람의 삶이 정말 같이 많이 파괴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혹은 각각의 문제자를 따로 두면서 따로 돌봐주는데 이 둘이 서로 이제 유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디펜던트끼리도 서로 자기들 사이에서 그 정서적인 우위 관계를 설정해서 항상 익숙했었던 그 관계의 패턴을 반복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문제자, 학대자, 중독자를 돌보면서 함께 돌보거나 각자 돌보면서 유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코디펜던트의 회복 단계 10단계를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만들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고를 해주시고요. 보시면은 일단 우리가 코디펜던트 내 성향을 깨닫고 그 다음에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보고 학대자와 코디펜던트 성향에 대한 공부를 하고 내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그리고 더 이상 그런 학대자들에게 내가 이끌리지 않고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고 완전히 코디펜던트 성향을 극복해서 건강한 사람과 행복하고 친밀하고 가깝고 상호 호혜적이고 서로 의존할 수 있는 관계를 맺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회복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코디펜던트고 내가 정말 병적인 수준의 코디펜던트라고 하더라도 각자 처해져 있는 위치가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깨달아가지고 나 이제 죽겠다,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이렇게 괴롭게 한다 외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실을, 학대의 사실을, 저 사람이 학대자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트라우마를 막 치유하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완전히 이제 다 회복돼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하면 막 머리가 아프고 별로 듣고 싶지 않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마냥 행복하고 이제 즐겁고 밝은 것 보고 싶고 내 삶을 새로운 것으로 채워나가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서로 같은 단계의 코디펜던트끼리만 통하는 거예요. 한 두세 단계 앞에 있으면 그 전에 머무르는 코디펜던트들을 보면 어떻죠, 마음이? 갑갑하고 답답하고 막 벽창호랑 얘기하는 것 같고, 막 얘기해도 막 말도 안 통하고 막 저 우기기만 하고 막 눈에 다 뻔히 보이는데 막 아니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피하려고 하면은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려고 하면 그거를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막 다가오고, 그래서 결국에 또 싸우고 해서 코디펜던트끼리도 내가 친구가 되고 같이 연합하고 같이 이런 우리가 동료가 되기 위해서는 이 단계를 같이 지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관계가 결국에는 깨지고 이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내가 회복을 하면, 내가 정말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코디펜던트 성향이랑 학대자에 대한 공부가 충분히 이루어지면요, 그런 나르시시스트 상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랑은 이제 우리가 통하지 않는 단계에 오는 거예요. 왠지 대화가 안 통하고, 왠지 이제 만나고 나면 머리가 아프고 막 알아눕고 막 불쾌하고 막 이러거든요. 지금 내가 어디쯤에 위치해 왔는가, 그리고 상대방은 어디쯤에 있는가, 이걸 한번 보시면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내가 이만큼 또 회복하고 있구나 라는 지표로도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